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러 전쟁도 현재 점점 심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과거 30년 동안 세계화의 경제가 이제 슬슬 끝이 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비단 제 생각뿐이 아니라, 월가의 거물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거시적 경제 정책이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거시적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의 본격적인 도래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새로운 세계화 등장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여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화, 이게 말이 좋아서 새로운 세계화지, 이제 저들이 원하던 계획을 서서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세계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역설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블랙록의 레이리 핑크 회장, 또한 가치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조차도 존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까지, 어쨌든 월가의 거의 모든 투자자 거물들이 세계 질서의 재편이 머지 않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거물들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화라는 것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가 매우 어지러운 혼란의 시기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영구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제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 중인 것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서서히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달러를 일부러 전 세계에 대량으로 풀어 제끼고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붕괴시켜서 새로운 대안의 단일 화폐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보다 더 공평하고 더 신뢰도가 높은 중앙은행 신용의 디지털 화폐 발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발 전쟁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는 단일 화폐 발권력 영향 아래에서 경제 단일 국가 체제라는 가장 기초적인 글로벌 디지털 기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디지털 화폐 투기 욕망을 저들이 이용해가지고 세심하게 설계해버린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돈 세탁, 부정부패, 리스크를 낮춘다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인해서 단일 화폐 국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저들이 자연스럽게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패드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겪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화폐 딜마에 직면해 있고, 그 누구도 이 같은 위험의 결말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인플레이션 경제 충격을 그냥 감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기를 어쩔 수 없이 둔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솔직히 그 어느 쪽도 연준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롬 파월 역시도 지금 입 밖에서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로운 화폐만이 지금의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또한 영구 있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매우 크고 빠르게 그 성장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기업들은 저탄소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식량난과 물가 급등이 연착륙의 금리 인상만으로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이것은 세계화의 붕괴가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이미 국가적 안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를 일본과 아시아, 대만 등의 등지에서 아웃소싱에 주로 의존했지만,
코로나 이후 엄청난 양의 달러 발권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급하락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속은 송두리째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3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가장 싸고 실용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공급 대신에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공급처 또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 곳만이 프리미엄, 즉 웃돈이 형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주식에도 적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풀려버린 개미들의 엄청난 자금, 그 다음에 투기성 투자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감당할 수 없는 거품이 형성되어 있고, 과거에는 돈의 유동성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다 치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유보금과 미래 비전성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만이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동안 엄청난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의 몸짓을 그동안 불려왔지만, 이미 액면 분할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미 개미들을 현혹할 때였고요. 이때부터 삼성의 미래적 투자 가치는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런 흐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엄청난 반발 상황을 지켜봤던 삼성의 스마트폰의 GOS 사태의 여파, 이것은 뭐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GOS 사태는 스마트폰의 성능의 유무를 떠나서 AP, 즉 스마트폰의 CPU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사양의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이 과열되면서 고열의 발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고, PC는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쿨러를 장착하지만 스마트폰은 쿨링팬으로 고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그래픽과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춰서 돌리게끔 삼성이 교묘히 설정을 한 것인데,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삼성은 발열을 잡을 만한 기술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트7 이때 배터리가 폭발했던 그 이유도 고사양의 시스템으로 발열의 문제가 그 핵심이었다라는 원인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삼성의 기술력은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고성능 게임을 할 때 어느 정도 발열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완벽히 잡기는 어렵겠지만, 문제는 AP의 기능과 성능이 애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AP를 가장 많이 장착을 했고요. 삼성의 자체 기술을 개발한 엑시노스 AP도 일정 빈도로 사용하긴 했지만 성능과 효율 모두 애플에게 완패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착각했던 게 애플이 고객 충성도가,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와 소프트웨어가 뛰어났다, 반면에 삼성은 성능이 더 좋았다, 뭐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오게 이제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GOS 사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바일 하드웨어, 즉 반도체의 기술적인 결함을 숨긴,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기술력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이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허울뿐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껍데기적인 명예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모델을 보면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 7개 정도나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은 갤럭시 S도 아닙니다. A, 그러니까 저가 모델 하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역시 애플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플이 미국의 기업이다 보니 삼성보다 시총이 앞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판매율에서도 애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총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80%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의 이 스마트폰 기술력이 현재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문제는 중국의 제품보다 월등히 비싸버리기 때문에, 기술력은 비슷하고 비싸버리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혀 안 팔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통계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삼성은 중저가 폰을 많이 파는 기업이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
한마디로 팔려 나가는 것이 없다, 정말 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삼성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느냐? 아까 과거 30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삼성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화의 반대 급부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 이전에 신흥국의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선진 국가들, 즉 강대국들이 서서히 자국의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국의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만 보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주도했던 보호주의 관세, 여기에 신종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극단적 이동 제약과 폐쇄를 유발하기 시작했고, 국가들 간의 생산과 무역 유통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량난과 물가 급등,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유, 농산물, 각종 산업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경제 금융 규제의 심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와 단절되기 시작해 가면서 니켈, 팔라디움, 네온과 같은 중요한 산업 원자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져 가고 있죠. 결국 기업들은 코로나와 러시아의 국가적 유통 폐쇄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조달에 매우 불안한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이제는 더 싸고 저렴한 공급보다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위해 투자하려 할 것인데, 한마디로 과거처럼 최저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효율성을 기꺼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 그리고 프리미엄의 가치를 가진 회사만이 성장의 여력을 갖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삼성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발 폐쇄 정책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거대 빅보스 국가들이 타국이 아닌 자국에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심각한 문제긴 한데, 바로 발열이 심한 엑시노스가 모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4나노 공정의 수율은 30에서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제품 100개를 만들면 분량이 60개가 넘는다는 소리죠. 반면 TSMC는 수율을 70% 정도로 매우 안정적으로 현재 뽑아내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인텔, 애플은 이미 3나노 공정을 TSMC에 이미 맡겼고요. 과거 큰손 고객이었던 퀄컴마저도 삼성에게 등을 돌려서 앞으로 차세대 칩은 TSMC에서 생산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이 최근에 열렸었죠. 이 주주총회에서도 수율이 왜 30%밖에 안 나오냐, 그리고 기존 고객을 TSMC에게 뺏겼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삼성이 즉답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성의 경영난만, 지금의 경영난만 보더라도 기업의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쉽게 체감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한국처럼 삼성공화국 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식의 기업 운영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의 기업 경제 기반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취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강소기업의 다변화 전략으로 포지션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죠. 지금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이라는 기업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삼성의 상황을 잘 이해하다 보시면 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를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3년 이후의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의 흐름과 명확히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거시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과거 2010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높은 실업률에 비해서 낮은 인플레이션 기조라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부양이라는 하나의 정책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위기로 수요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양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정반합의 공급이 안정화된 그러한 경제 위기 구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망까지 모두 무너져 갈 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양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악화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패드는 감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목격한 적조차도 없는 고금리 수준으로 급등시키게 될 것이고, 아직 이런 고금리는 지금의 어떠한 경제 정책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과 생산 등 실물 경제와 물가 안정 목적의 문제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에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잠재적 수준의 성장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롬 파월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은행들이 상정한 가설일 뿐이고, 이것은 매번 실패를 거듭했으면 물론 그때마다 경제 버블은 폭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제롬 파월의 말을 제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전 방송부터 말을 했던 것이죠. 현재 글로벌 경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삼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유, 이것도 과거처럼 뭐 기술적인 문제와 경영난의 일시적인 그런 단순한 문제들로만 보시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권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를 서서히 후퇴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적 경제적 호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낮은 성장과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같은 부작용은 가계와 기업의 실질 투자 수익률도 모두 하락 베팅의 길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말이죠. 자, 이제 바이든과 러시아의 싸움으로 의도된 미국 경제 중심의 달러 기축 세계화가 서서히 끝나간다라는 결론인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에너지, 곡물 급등과 전쟁의 국가 안보적 문제의 부상, 또 하나 추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여기에 대만의 여러 블록화 심화 현상이 장기적인 요인으로 한동안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화의 흐름이 둔화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생산 공장들이 셧다운 당하는 것은 물론 여러 장비들의 부품들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제조업들이 리쇼링, 즉 본국에 회귀하는 그러한 흐름의 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도 전쟁과 기업들의 리쇼링 정책으로 인해 현재 40%에 달하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때부터 미국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시진핑은 미국 의존도 감소와 자체 기술 확보에 올인하다시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죠.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협정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 두 나라 입장에서는 확실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을 것인데, 이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보다 더 서로 밀착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의 세계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서방권과의 원활한 교류는 예전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를 의존하는 수출 국가들은 그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에는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러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매출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수출에 의존하는 세계화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고, 1990년도 초에 옛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잘게 쪼개져 버린 이 시장을 잡고 성장했던 이것이 지금의 월가인데, 반대로의 의견을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실에 현재 직면해 있고, 수출 주도 국가인 대한민국도 외국 자본 이탈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도 결코 일시적인 우연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조 달러어치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록펠러 산하의 블랙록. 이미 러시아 채권 구매와 인덱스 편입을 중단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과 JP 모건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더욱 규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 두 나라는 서방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더욱더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다 라는 소리인데,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수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의 존망의 문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급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특히 수출에 대한 부분, 이것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자국 기술 기업 때리기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 기업의 증시 퇴출과 제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부터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월가의 신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잃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현재 급등을 예고하고 있는 매파적인 금리 인상, 또한 전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경제 죽이기 여파. 자,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도 당연하겠지만 지금의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금의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저들이 이야기했던 그레이트 리셋의 아젠다인 하나의 국가적 연합화,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유럽, 러시아 중심의 지역별 연합회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파수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록펠러의 것입니다. 록펠러의 파벌은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냉전을 만들었고요.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부터 소생하고 있는 서유럽을 미국의 속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나토였습니다. 그런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영향력을 서서히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과 나토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했던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너도 나도 탈 것 없이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전쟁을 통해 미국과 나토의 세력은 지금과는 다르게 더욱더 유럽 깊숙이 스며들며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러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강력한 평화의 지지를 얻은 미국과 나토, 감히 누가 이들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록펠러가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세계 질서의 계획 중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러 전쟁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와는 경험해본 적자 없는 새로운 세계화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코로나 이후부터 각국 정부의 기업 리턴 정책을 할 수 있는 리쇼어링 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국가에 따른 새로운 경제 영역을 구분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탈서방권 움직임은 금융과 경제 유통 흐름을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뒤바꿔 놓게 될 것인데, 이에 맞춰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추진했던 디지털 단일 화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시기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변화하고 있는 이 변화 속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섣불리 예측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신중히 준비하고 판단하시는 게 더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